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종이컵 금지,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등에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이 앞두고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짐을 지우는 게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인데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잠시 후 소상공인 입장과 함께 환경단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도주 63시간 만에 체포된 김길수가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찍힌 CCTV 영상까지 사회부 취재기자가 종합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며 여권 주류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를 방문한 인요한 위원장은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습니다. 인 위원장을 마주한 홍 시장은 현재 여권 주류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지금 멀리하고 있을 거예요. 해줘야죠. 당의 위계질서가 모두 깨져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며 이 거친 단어까지 써가며 이 같은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의 중진이 어디 있어요?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 대표에 대해선 비례대표 창당만 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며 이 조리돌림을 당한 탓에 이 당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홍 시장의 당부를 명심하겠다며 이 당에 아픈 처방을 내렸으니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홍 시장은 지금 와서 관여할 수도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두 사람의 회동은 10여 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여당 핵심 인사들에게 강력히 권고한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이 거론됐을지 주목됩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과 회동 전에는 이 경북대를 찾아 재학생 등 15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정치 쇄신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변화와 다양성을 주제로 준비 중인 3호 혁신안 구상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논의 있었습니까? 네, 여러 정책 이슈에서 여당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은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상정을 거듭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이 20명이 넘는 찬성 토론자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9일 날 상정을 하고 24시간 이후 종결 표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법안을 상정을 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총 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이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참사 그리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선 내일 다시 의총을 열어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이 위원장의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이 반대 의견 없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그동안 거론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대신 이른바 비위검사 4명가량에 대해 탄핵 추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 민주당 인재 영입을 담당한 인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이제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 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대표가 책임지고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게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사흘째인 오늘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연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공매도 금지 사흘째인데 오늘 증시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등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결국 끝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9% 내린 2421.6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1.62% 내린 811.02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강화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힘을 잃고 내려간 겁니다. 소급별 동향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도를 보였고 외국인도 팔자 흐름을 보였지만 장후반 순매수로 전환돼 하락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낙폭을 키워가며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기대감과 실망감이 엇갈리면서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급 불안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따른 유동성 위축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7원 오른 1310.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증가세가 주춤하나 싶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신용대출이 늘어난 탓인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소폭 줄었고 앞으로는 둔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4월부터 껑충껑충 뛰더니 9월 들어서야 숨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짝 축소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 5,700억 원, 한 달 사이 6조 8천억 원이 쌓이면서 다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다시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9월에는 명절 상여금이 들어오고 분기 말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며 사정이 나아졌지만 10월에는 이런 효과들이 사라지고 연휴 소비와 공무주 청약에 쓸 자금 수요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중심으로 늘긴 했지만 증가 규모는 소폭 줄었습니다. 아직 정부 규제 강화 효과가 눈에 띄진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차츰 둔화 흐름으로 나타나리란 전망입니다.
최근 이제 금리 수준이 좀 높아진 데다가 추석 이후에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최근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를 이제 좀 다소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점차 증가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8조 1천억 원 늘어난 1246조 4천억 원으로 9월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9월 말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며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정부가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일부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번에 일반 가정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 겁니까? 네,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고려해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은 이번 4분기 인상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갑은 동결하고 대기업 제조사 등 대용량 고객이 많은 산업용 을 부문만 인상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산업용 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 오릅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을 고객의 월 평균 요금은 6,300만 원으로 이번 인상으로 431만 원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을 전기 사용자는 4만 2천 곳으로 전체의 0.2% 수준입니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은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누적된 적자와 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연결 기준 4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 부채 규모는 201조 원으로 하루 이자만 118억 원에 달합니다. 한전 측은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은 데다 지난해 겨울 전력 수요가 94.5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에 달한 점 등을 적자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겨울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는 적자 규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한전이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고요. 네, 한전은 이번 산업용 을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본사 조직을 20% 축소하고 희망퇴직 시행 등 인력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인재개발원 등 일부 부지 자산과 자회사인 한전 KDN의 지분 20%도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1조 원 규모 재정을 확보하는 등 올해 내놓은 자구책을 통해 25조 원대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고육지책일 뿐 부채 규모 해소를 위해선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에 동결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국제연료 가격이나 환율 등에 따라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인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전의 대규모 부채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로 올리는 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 아쉬움을 표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이번 결정이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에 47조 원대 누적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자회사 지분 매각과 인력 감축 자구안에 노동조합이 민영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내세워 한전의 전기요금을 통제하면서 막대한 적자가 빚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자구안으로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전기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의 공적 영역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유통과 제조업계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올해 연말 세일 기간을 20일로 늘립니다.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해서도 지금보다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료품, 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30만 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3만 원대 5G 요금제, 30에서 80만 원대의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오늘 최종 협상에 나섰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교통공사입니다. 네, 1시간 전쯤 협상이 시작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노사 간 본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했다가 2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양측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실무교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현재는 실무교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무교섭에서 입장차가 좁혀지면 본교섭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 13% 정도인 2천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로 꾸려진 연합교섭단은 사측 제시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력 감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막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첫 근무자부터 파업에 들어가는데 근무 형태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파업하면 연합교섭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에 따라 평일 운행률은 평소의 53%에서 79% 수준, 공휴일은 50% 수준을 유지합니다. 파업으로 1호선에서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 운행률이 줄어들면 출퇴근길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야권 주도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서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 사기 여파로 올해 서울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11만 4,900여 건으로 조사돼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5만 7,700여 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 비중 50.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70%대로 회복했지만 서울은 소폭 하락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5.8%포인트 상승한 70.9%로 한 달 만에 다시 70%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입주율은 지난달 0.8%포인트 하락한 81.5%를 기록했고 서울은 3.2%포인트 내린 82.2%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높은 대출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로 아파트 매매가 줄고 매물이 들면서 서울의 입주율이 하락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제 카페와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을 보름가량 남기고 내린 조치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환경부 발표였는데 일회용품 계도 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결론은 안 합니다였거든요. 네. 예상한 결론이었습니까? 지난 9월,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유해의 가능성을 이제 밝히는 그런 기사들이 조금 보도가 됐었고요. 환경부 장관 또한 이 소상공인을 만나겠다라는 보도 자료들을 배포한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뭐 단계적 유예는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후퇴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그전에 소상공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었지만 전격적으로 중단일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데 크게 규제 완화된 게 세 가지입니다. 업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 업종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한 거 이거 철회, 그리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했던 거 이것도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 그리고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었는데 이것도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이란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품목들을 일단은 유예하고 규제에서 제외했다는 면에서 너무 많은 후퇴를 했다. 과연 이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 발표에서 그 근거들,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또 했었는데 종이컵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만큼 종이컵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외국에 여행을 많이 갔을 텐데요. 외국 여행 갔을 때 식당에 종이컵 그렇게 쌓아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종이컵을 많이 썼냐라고 본다면 일정 부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 규제를 이제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또 예외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종이컵을 허용하게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돼서야 일회용품 줄이기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다시 규제 품목으로 반영해야겠다라고 논의가 됐었고 2021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다시 규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 또한 사실 또 전격 유예, 전격 규제 제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예. 왜 규제를 하지 않는지 네, 시민들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되 네.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네.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 대안은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어떤 소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재라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그것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과부하가 돼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 네. 종이 빨대로 뭐 커피든 음료를 먹을 때 맛도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소비자의 불만이 당연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기도 하고요.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빨대 그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한 2.5배 정도 비싸기도 하고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싸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좀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물감을 느껴서 좀 익숙치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 지금 이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빨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빨대를 많이 사용하는 시민분들께서는 사실은 다이용 빨대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빨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뚜껑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체제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종이 빨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의 증가라는 부분은 어쨌든 대체제가 지금의 시장에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더 확산이 된다면 사실 비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내놓은 입장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년 계도 기간 중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잘 네. 지켜지지도 않고 어렵다, 소상공인도 어렵다. 네. 그러니까 처리하겠다. 근데 비닐봉투의 경우에는 편의점이 이미 너무 잘 지키고 있으니 네. 굳이 그것을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처리하겠다. 이게 처리 배경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은 너무 잘 지켜서 네. 처리하고 어느 곳은 너무 안 지켜서 처리하고 이런 어떤 근거들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편의점과 제과점 부분에 이 비닐봉투 사용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게 생분해 비닐봉투의 사용이 편의점에서. 늘었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될 지점은 생분해 비닐봉투가 그럼 일회용 비닐봉투의 대체제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 제품에 있어서 사실은 땅에서 썩어야 이게 분해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이 종량제 봉투의 처리의 과정을 보면 70%가 그러니까 수도권의 70%는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땅에 썩는 지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생분해 비닐봉투가 이제 규제에 적용되지 않은 비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왔으나 2024년까지 친환경 인증이 종료가 되면 사실 더 비싸고 한 생분해 봉투를 지속적으로 계속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서라도 비용을 뭐 높여서라도 받고 판매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시 플라스틱 봉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플라스틱 빨대나 이게 젖는 막대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계도 기간 종료를 정해놓지 않고 무기한 계도 기간 연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계도 기간 종료 시점을 정부에서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발표를 봤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보면 사실 정부가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냐라는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과제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고 플라스틱 빨대나 젖는 막대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얼마나 큰 문제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다음 주부터
사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내년에 5차 회의, 마지막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빨대 하나조차도 지금 줄일 수 없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용을 저감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 국제협약에서 도대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부 발표에서 보면 큰 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해서 자발적인 참여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자발적 참여라면 사실 환경부라는 행정기관은 사실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업도 자발적으로 줄이면 되고요. 예. 시민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표, 공동의 규칙을 정한 것이 사실 법과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과 제도를 모두가 같이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 고유의 규제를 통해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사실 개인과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이 규제들을 모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특정 부문,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어떤 희생이나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특정 부문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사회가 어떠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그 과정을 어렵지만 가야 된다라는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노력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각각의 담당 부처가 같이 책임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 이 정책 목표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팀장님의 입장도 있겠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당장 이 규제가 좀 유예된 거에 대해서 좀 반기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듣고 다시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의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종이컵 하나로 됐는데 그것을 유리컵으로 했을 경우에 일일이 다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대체 상품이라고 나왔던 빨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도 종이 빨대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아직까지도 있고 제품의 맛을 유지하지 못한다, 냄새가 난다 이런 현장에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거든요. 다이용품 같은 경우는 공간을 둬야 하는데 새로운 공간을 두게 되면 공간적인 그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회용품 쓰지 않고 다이용품 쓰게 되면 설거지하는 또 인력 혹은 세척기를 둬야 되는 또 필요성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이것을 반대해서 이 정책을 이 규제를 지금 철회한 부분을 반기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들은 누구나 규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행해야 될 환경 문제 개선의 목표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정확하게 정부가 제시해주면 이분들은 단계적으로 같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더 비싸게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서 제공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분들도 환경 문제 충분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시지만 일정 부분 그런 부담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도 기간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보름이 앞두고 있지만 어찌됐든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나서 정부의 결론은 안 합니다였습니다. 네. 1년 동안 좀 필요했던 어떤 정책들 혹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됐을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부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그 계도 기간 동안에 21만 개의 그 매장을 찾아서 안내를 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1년 내내, 올 한 해 1년 내내 어떤 카페를 가든 종이컵은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했고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여전히 사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매장에 가서 안내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 금지 품목이다라는 것들을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더 줄여달라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고요. 규제를 통해서 달성한 어떠한 정책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시민들과 사업자분들께 충분히 안내드리고 단계적으로 동참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한 11개월 동안은 그냥 안대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나 다른 사업자 분들도 더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 거고 더 큰 혼란은 또 한 번 또 바꿨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환경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 수 없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정책 후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면 조사가 오후에 이뤄지는 가운데 남 씨는 자신이 결백한데도 사기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송파경찰서입니다. 남현희 씨 경찰 조사 몇 시간째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남현희 씨가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6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그제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긴 시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남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번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남 씨 재혼 상대로 세간에 알려진 전청조 씨는 지난 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명에 피해 규모는 26억 원에 이르는데요. 고소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 한 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입건된 상태입니다. 남현희 씨가 오늘 조사를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9개를 올려 자신이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 씨는 전 씨를 기업 컨설팅 전문가로 알고 지내왔고 강연 비용이 3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휴대전화에 만나달란 연락이 쏟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강연에 참석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돈이 많다고 자랑하기에 그런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전 씨가 강연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게 남 씨 설명입니다. 전 씨의 성별 논란이나 기업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도 전 씨가 보여준 신분증과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그동안 모두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국위 선양을 위해 인생을 바쳤지만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범 의혹을 부인하는 남 씨와는 달리 전 씨 측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에 전 씨와 남 씨에 대한 대질 조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묵인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는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청조 씨는 올해 초부터 남현희 씨에게 접근해 임신 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미 남 씨에게 접근하기 전 씨는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YTN 취재 결과 이미 전 씨는 지난해 말 또 다른 임신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전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씨가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남성에게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은 승마 선수로 임신이 들통나면 출전이 불가하다면서 위약금 등 3억여 원을 소속회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이른바 임신 사기에 나선 겁니다. 이어 자신이 돈의 일부는 마련을 했으니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에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보태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전 씨의 말에 속은 상대 남성은 2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전 씨는 다른 사기 범행이 적발돼 집행 유예 기간이었지만 성별을 넘나드는 대담한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자신이 남성이라며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고 남 씨에게도 임신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가 임신 사실을 믿도록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준비하고 명품 브랜드 아기 신발까지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20여 건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전 씨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소속 가수 수사를 무모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연예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수사가 무마되면서 양 전 대표가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 전 대표는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걸로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무마와 정치권,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을 기대하며 아들 성과금으로 가장해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혐의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의존한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위법한 별건 수사이자 이중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PC그룹 자회사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SPC그룹 임원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사관 측은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교통사고 역시 과실로 발생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벽에 부딪힙니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사고. 운전자는 육군 모부대 소속 47살 허모 원사였는데 승용차에 탄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사고 전 승용차가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도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허 원사가 여행용 가방에 무엇인가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살인과 시체 손괴 등의 혐의로 허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내 모르게 수억대 빚을 지고 있던 허 원사가 이를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 이후 교통사고로 꾸몄고 보험금까지 타내려 했다며 허 원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허 원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종교적 이유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몰래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였다는 겁니다. 아내를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군 검찰과 범행 동기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 허원사의 처남과 자녀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며 공판 내내 첨예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군사법원은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YTN 지완입니다. 낚시꾼이 우연히 건져올린 주사기로 필로폰을 판매한 조직폭력배와 투약한 대학생 등이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해경이 단서를 놓치지 않고 2년 가까이 끈질긴 수사를 벌여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을 해경이 체포합니다. 소변하고 모발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이 발부된 상태고요. 집에서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나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구두가에서 비닐봉지에 돌멩이와 함께 넣어 바다에 버린 필로폰 주사기 60여 개가 낚시꾼 바늘에 걸리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은 해경의 마약류 수사는 2년 가까이 이어져 판매책과 투약자까지 엮어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판매책인 폭력조직 50대 부두목을,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조직원 2명도 구속했습니다. 유통한 마약류는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까지 시중에 광범위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은 단속을 피하려고 여장까지 하고 다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낚시꾼이 건진 주사기를 단서로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21명입니다. 물건의 출처를 추궁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사람들이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또 차곡차곡 한 명씩 이렇게 근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선원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가 어장관리선 선장과 선원 등 17명을 마약류 판매와 투약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부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마약류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마약류 사건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1,000억 원대 코인과 금 등 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 38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A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문자메시지 3,600만 건을 무작위로 보낸 뒤 코인과 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천여 명을 상대로 1,0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북 영주시 순흥면 도로에서 유치원생과 교사 등 21명을 태운 통원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신갈나들목 근처를 지나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톤 트럭이 모두 타고 방음벽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인천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수도권 단체들의 갈등과 신경전,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2년 인천과 김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1,636만 제곱미터, 여의도 5.5배 면적의 수도권 64개 시군구에서 하루에 7,200톤의 쓰레기를 이곳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지만 분리수거의 영향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사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사용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 사이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급해진 것은 서울시입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관내에 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향후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김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 않은 사매립지의 15% 정도가 김포시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전체 관할권과 토지 소유권을 가진 인천시는 발끈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미래를 보고 현실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지 무책임한 정치적인 언사만 쏟아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포시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 편입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매립지와 이번 김포 서울 통합권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에요. 또 오세훈 시장도 직접 말을 했어요. 피시설을 통합이 거론되는 도시에 들이지 않겠다고. 거의 이제 매립지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30년 넘도록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 시민들. 대체 매립장은 조성할 여력이 없는 서울시. 경기 북도보다는 차라리 서울 편입이 좋다는 김포 시민들. 편입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규모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노조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로 구분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이뤄진 단위 노동조합은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조합원 수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학 병원장 등 병원 관련 인사들을 만나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학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필수 지역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중추기관을 육성하고 국가 중앙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인 입동이 바로 오늘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가듯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고 서울에는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추위 상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던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1.8도였습니다. 어제가 3.6도로 올가을 최저였는데 하루 만에 최저 기록이 바뀐 겁니다. 대관령은 영하 4.5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강원도 정선도 영하 3.7도, 영하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 1.4도, 대구 2.1도, 광주 3.6도로 도시 지역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틀째 때이른 겨울 추위가 나타나며 서울에도 오늘 아침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늦더위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며 서울 첫 서리는 지난해보다 21일, 첫 얼음도 지난해보다 20일 늦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동 추위는 언제쯤 누그러지나요? 네, 이틀째 이어진 추위가 오늘 낮부터는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낮 기온이 16.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고 내일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 주말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주말부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이번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아동 청소년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한 반에서 학생 절반이 결석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열나고 기침과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2.6명, 이번 겨울 유행 기준 6.5명보다 5배 높습니다. 코로나19 이전 4.5명 수준이던 독감 환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급격히 줄었다가 올해는 오히려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유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이 속한 7살에서 12살 의심 환자는 86.9명, 중고등학생이 속한 13살에서 18살 의심 환자는 67.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올겨울 유행 기준보다 10배에서 13배 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기침이나 콧물 같은 게 나와서 단순하게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오후에 이제 하원하고 집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면 독감 진단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나이만 해도 절반 이상이 지금 결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9월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성인 접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또 매년 또 접종을 하고 있어서 또 가족들이 좀 다 접종을 하는 상황이라서 병원 온 김에 접종하게 됐습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 또 빨리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독감 환자가 많은 어린이의 백신 접종률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각심이 무뎌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독감이 심하면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는 데다 겨울철 대유행을 피하려면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그 항체가 형성되는데 한 2-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자마자 바로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 맞아주는 게 12월에 걸리지 않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도 독감과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에 탈주했던 김길수가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김길수는 우발적인 도주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돈을 마련하려는 의도의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주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교정당국의 미흡한 대응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번 사건을 취재해온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사건 발생한 그 순간부터 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동안 상당히 시민들 놀랐었는데 YTN 첫 보도로 알려지게 됐죠? 네, YTN은 탈주범 김길수의 소식을 오전 7시 55분 가장 먼저 보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제보를 처음 받고 YTN 사회부 기자들이 확인을 거쳐 첫 보도한 뒤에 도주 현장 등에서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첫 보도 당시 김길수가 도주한 지는 1시간 반쯤 지난 상황이었고요. 이미 김길수가 병원 근처 범계역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역에 도착해 여자친구를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뒤늦게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한 교정당국은 엉뚱한 곳을 수색 지시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쳤고 YTN 첫 보도 이후 1시간쯤 지난 뒤에야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김길수는 이때부터 수도권을 돌며 사흘 동안 도주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사흘 동안의 도주국, 63시간 동안 김길수가 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더라고요. 네, 김길수는 새벽 6시 20분 경기 안양시 병원을 도주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화면은요, 4일부터 6일까지 김길수가 이동했던 동선을 표시한 건데요. 먼저 화장실 사용을 위해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준 사이 7층 병실에서 탈출한 김길수는 계단으로 지하까지 갔고 세탁실에 있던 직원용 남색 상하의를 입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병원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가서 여자친구를 만났고요. 양주에서는 친동생을 만났습니다. 이후에는 서울로 들어왔고 당구개역과 노원역, 고속터미널역으로 이동했는데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진 않았고 다시 친동생과 여자친구가 있는 양주와 의정부를 찾은 끝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고속터미널역 이후 동선은 김길수 진술에 의한 내용이어서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동선이 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CCTV 영상도 많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 6일 밤, 그러니까 검거 당시의 화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검은 우산을 쓰고 있는 게 김길수고요. 그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경찰 차량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곳은 김길수에게 택시비를 포함해서 10만 원을 준 여자친구 집 근처로 알려졌는데요.
여자친구에게 공중전화로 건 전화번호가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길수 검거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누워있는 상황에서 제압을 하는 상황에서는 많이 힘도 엄청 경찰분들도 많이 쓰시고 예, 확보된 영상과 목격자의 말 종합해보면 검거될 때까지도 김길수가 얼마만큼 격렬하게 달아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CCTV 영상을 보면은 그런데 좀 도주 과정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여유로운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CCTV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가고 있는 여기는 서울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입니다. 베이지색 옷차림의 김길수가 옷을 몸에 대보면서 신중하게 옷을 고르고 또 앞사람의 결제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거스름돈까지 챙겨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낮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유유하게 또 여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김길수는 한 곳에 20분 이상 머물지 않는 방식으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4일 낮 12시 반쯤 양주에서 서울로 들어온 직후 김길수는 당구개역 근처에서 국수를 먹기도 했는데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장터국수를 먹고 있는데 깨짝깨짝하면서 잘 안 먹는 거야. 저 눈치를 보는 거야. 제 눈치를. 그래서 아니 건장한 사람에게 입이 짧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먹는 척하다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경찰은 뭐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보고 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주를 계획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길수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이발하고 환복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던 행동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주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서로 압송될 당시 김길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경찰은 김길수가 계획적으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지금 김길수를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5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도 나왔다고요? 네, 경찰이 김길수가 왜 도주를 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전세 사기 의혹도 현재 불거진 상태입니다. 김길수는 인천과 서울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요. 김길수의 서울 시흥동 주택에 살던 임차인이 전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장에는 전세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인 김길수가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길수는 앞서 지난 9월 기존 전세 계약을 이어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사들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기존 임차인 말고 새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받을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내려고 도주를 계획했던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김길수는 상도동에도 빌라를 갖고 있었는데 3억 원의 전세금을 마찬가지로 돌려주지 않아 이 역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 외에 지금 또 체포된 이후로 김길수 조사하면서 나온 추가 내용들도 있습니까? 네, 검거 직후 김길수를 압송해 4시간 동안 조사한 경찰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길수는 숟가락을 삼킨 이유에 대해서 밥 먹다가 플라스틱 숟가락이 부러졌는데 교도소 갈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김길수가 도주하면서 만난 사람은 알려진 여자친구와 친동생 둘뿐인데요. 경찰은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동생은 도주 은닉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여자친구만 입건해 현재 신병 처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길수가 구치소에 넘겨진 상황이라서 경찰은 구치소에서 사전에 도주를 공모한 적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YTN 보도로 이번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교정당국의 미흡한 대처도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도주가 사흘 동안 이어진 상황에서 YTN 취재진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교도관들의 초동 대처였습니다. YTN이 취재한 내용 역시나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가 도주한 시점은 새벽 6시 20분인데 이로부터 나가는 것처럼 6시 58분, 그러니까 30여 분 뒤 교정당국은 전 직원에게 보시는 것처럼 비상소집 문자를 보냅니다. 이로부터 18분 뒤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병원과 주변에 있는 평촌역을 수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길수는 이미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향한 지 23분이 지났을 시점이었고요. 또 교정당국이 뒤늦게 수색을 지시한 평촌역은 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길수가 택시를 탄 범계역과 반대 위치였습니다.
교정당국 김길수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던 것 아닌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복수의 교정당국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김길수처럼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는 절차에 따라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도주에 대비한다고 말했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록 김길수 도주 방향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이 왜 김길수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를 채우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허점, 여러 의문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법무부 교정본부는 김길수 도주 과정에서 대처가 적절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한 도주 전후 대처와 김길수 도주 1시간 만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조사에 포함이 됐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정당국의 대처가 적정했는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주 경위하고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들어간 그 재발 방지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교정본부 관계자는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의구심이 제기된 부분을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중고 전문 상담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학업과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의 심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전국 전문 상담교사 20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담교사의 89%는 학생들의 학업 경쟁 관련 고통 수준이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와 20대가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10년 전보다 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 23개 병원 응급실 손상 환자 조사 결과를 보면 19만 3,384명 가운데 자신을 해친 환자의 비율은 5.1%로 10년 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전체 연령의 46.2%를 차지해 10년 전 30.8%보다 크게 늘었으며 다른 연령대가 대체로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 최대 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확대가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많게는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66%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0.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려던 정책이 철회되면서 정부의 환경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쇼핑한 물품을 종량제 봉투나 각자 챙겨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제도 시행 이전인 5년 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 기회를 정책 혼선으로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심을 만들어 놓고 발생하는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찾는 것이 우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로 가는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 역시 계도 기간에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주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비용 투입이 돼 있고 제도가 급선회되면 어떻게 보면 좀 손해 본다라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그 엄격해지면 엄격해지지 뭐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또 한 번 나온 일회용품 정책 후퇴에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 달래기에 환경 정책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도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국가들이 앞다투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떨어진 행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5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경상수지가 54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49억 8천만 달러에 이어 5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규모도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됐기 때문인데요.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출이 회복되면 또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 여부에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과 중국 등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 국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로 지정 기준은 3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큰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인지, 달러 순 매수가 1년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넘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불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면서 관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은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이 불투명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외환 정책 투명성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 정책 운용에 부담을 덜게 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 다시 관찰 대상국에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계부채 관련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의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하면 제조장 반출 가격의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했더라도 이직이나 실직 불안에 시달리고 노후 준비도 상당수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사회조사 결과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팍팍한 경제생활 속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본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자식 세대에 대한 생각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54%에 이르러 2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자 비싸지. 원금 갚아 나가야지. 애들이 월급 300만 원 받아봤자 글로 다 나가요.
지들은 먹고 살 게 없어. 아무리 연봉이 높더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취업했더라도 불안을 안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대상 조사 결과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옮겨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54.6%에 이르러 2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1위인 대기업 선호 비율이 2년 전보다 6% 가까이 뛰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19세 이상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들 가운데 59%가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더 나은 생산 수단이나 아니면은 더 나은 수입을 만들어서 그것 자체가 그냥 노후 준비 수단인 것 같아요. 마땅히 준비하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부족한 노후 대비에 60세 이상의 76%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68%가 넘었고 앞으로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79%에 육박했습니다. 13살 이상 인구 가운데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48.5%에 불과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수도권에는 축구장 200개를 합친 면적의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열차 정비기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창구와 360도 초음파 진단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열차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민레발 KTX가 1년에 주파하는 거리는 무려 6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지구로 절반 정도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소화하는 만큼 KTX 차량은 세심한 정비가 필수입니다. 아파트 단지 크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정비기지. 이곳에서 정비사들이 360도 초음파 진단 기기로 피로 균열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내버려 뒀다간 탈선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혹시 이 차축과 해당 신호가 뜨면 저희들이 이거를 위근드 센서에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 이 파형을 가지고 정비기지에서 보관 중인 부품만 350만 개, 840억 원어치에 달하는데 자동화 창고는 지시만 하면 2분 안에 부품을 배달합니다. 360kg에 달하는 무거운 차륜, 즉 기차 바퀴를 정비하는 작업은 로봇이 도맡으면서 효율이 20% 올랐습니다. 지난 2004년 프랑스 떼제베 도입돼 KTX가 시작되다 보니 윈도우 등장 이전에 구형 컴퓨터 전산 장비도 우리 기술로 최신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기적인 경정비와 사고 발생 이후에 중정비를 모두 소화하고 있는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 혈세로 도입된 열차 수명을 연장하고 열차 안전을 강화하는 보증 수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초기에 도입된 KTX 열차 수명이 한계 수명인 30년에 가까워져 가고 있지만 이렇듯 철저한 정비 관리가 이루어져 온 만큼 수명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하고 이틀 뒤인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런던을 국빈 방문하고 곧이어 23일에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막판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공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저녁 늦게 한국에 도착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이후 2년 반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하마스의 연관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 무기 거래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또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등을 놓고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과 삼성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이 서로에게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연출되는데요. 불과 얼마 전 여야가 합의한 신사협정이 무색해진 당시 모습 직접 보시죠. 아니 민주당이 회의를 보이콧한 것도 아니고 밖에서 대기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한다는 말이야.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 일을 따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완전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한테 안 한다고 했잖아. 나한테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 전화했을 때.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아닙니다. 예산안 오늘 하게 돼 있는 거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우리 논의하고 의견을 준다 했잖아요. 김병주 간사님. 아이고 무슨 양심?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김병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야. 위원장님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한 입 가지고 두 얘기하고 말이야. 진짜로 한 입 갖고 두 입 하는 얘기 두 말 하는 건 위원장입니다. 아이고 참. 북한이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이딴 방안을 두고 제2의 6.25 전쟁 도발을 위해 현장 시찰에 나선 전쟁 광신자들의 행각을 연상케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미국의 발자국이 찍혀지는 곳마다 정치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격화된 전례를 놓고 볼 때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이번 행각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게 될 거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걸 두려워하는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만들 때부터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었던 대북전단 금지법.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우리 측 동향을 전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고도의 심리전이자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을 타격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적대적인 심리전이 자행될 때 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대한민국의 종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스마트 풍선까지 이용한 전단 살포를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인식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풍선이라고 해서 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하면서
북중 적병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기구가 북한으로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9.19 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대북 심리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 방송 RFA도 북한 방역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원인을 대북 전단 등으로 지목하며 전단 수거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련 지시를 내리며 전단 유입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며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벌여온 이스라엘이 시가전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심장부까지 진격했다고 밝혔는데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무전으로 공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마스의 땅굴과 연결된 건물입니다. 전면전 대신 국지적 지상전을 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לראשונה בעשרות השנים האחרונות צה"ל נלחם בלב ליבה של העיר עזה, בלב ליבת הטרור. זו מלחמה מורכבת וקשה, ולצערי יש בה גם מחירים. 지상전 개시 일주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이 가자시티의 학교와 병원 등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עזה היא בסיס הטרור הגדול ביותר שבנה האדם אי פעם. כל העיר הזו היא בסיס טרור אחד גדול. 본격 시가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주민 수백 명이 흰색 깃발을 들고 탈출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열어놓은 민간인 대피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인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 북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주민들까지 병원 등에 대피해 있지만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절반이 연료가 바닥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s of yesterday, it's a total of exactly 569, and that is since the 21st of October when the border crossing was opened. But none of them has contained fuel, which is still banned by the Israeli authorities.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Well, there will be no ceasefire, general ceasefire in Gaza without the release of our hostages. As far as tactical little pauses, an hour here, an hour there, we've had them before.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마스 소탕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선 월요일 하루 300명이 더 숨져 전체 사망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지하는 시위대의 충돌로 미국에서 유대인 1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며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양측 시위대 충돌은 지난 5일 오후 3시 20분쯤 로스앤젤레스 서북쪽 사우전드 오크스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69살 캐슬러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현장에서 다쳐 다음 날 숨졌습니다. The cause of death has been certified as blunt force head trauma. 캐슬러가 몸싸움을 하다 뒤로 넘어졌다는 증언과 누군가 폭행해 쓰러진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말다툼을 벌인 50대 남성인데 캐슬러를 치료하기 위해 911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적이라 조사 뒤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벤투라 카운티에서 21건의 관련 시위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vestigators have not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a hate crime
and this is being investigated as a homicide. 세계 곳곳에서 맞불 집회가 많아지면서 증오 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이 확대되면서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주에서는 유대인들을 처형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50대 남성이 붙잡혔고, 인디애나주에서는 이스라엘 학교를 공격하려고 차를 몰고 돌진한 34살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초기인 지난달 16일 시카고에서는 70대 백인 집주인이 새들어 살던 팔레스타인 출신 무슬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6살 아이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어제 KT가 LG를 꺾고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한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잠시 뒤 잠실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내친 김에 2연승을 거두고 홈 수원으로 가려는 KT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LG의 오늘 경기 어떻게 될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네, 김상익입니다. 네, 어제 1차전 잠실구장에 꽉 들어찬 모습 오랜만에 봤는데요. KT가 3대2로 승리하면서 먼저 귀중한 1승을 챙겼죠. 네, 사실 어제 2회 노아웃 1, 2루 기회에서 역대급 3중살이 나오면서 KT 공격에 찬물을 끼얹을 때만 해도 경기 주도권은 LG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 번트 실수의 주인공이자 이후에도 2타석 연속 삼진을 당했던 문상철 선수가 9회 LG 마무리 고우석으로부터 극적인 결승 2루타를 쳐내면서 1차전을 3대2로 KT가 가져갔습니다. 마운드에서는 LG에 약했던 선발 고영표 선수가 이닝을 더할수록 오히려 구위가 회복되면서 6이닝 2실점으로 버텨준 게 KT로서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반면에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LG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도 아쉽게 1차전을 내줬습니다. LG도 어제 선발 켈리와 불펜진이 최소 실점으로 잘 던졌는데요. 하지만 실책과 잔루가 많으면 경기는 패하기 마련이죠. 안타는 똑같이 7개를 쳐냈지만 잔루가 8개나 됐고요. 실점 순간은 아니었지만 실책도 LG 4개가 나왔습니다. 정규 시즌을 마치고 3주 동안 계속 연습 경기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절정에 달해 있는 KT 선수들에 비해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실전 감각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LG 선수들도 오늘은 좀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1차전 마친 뒤 두 팀 감독의 소감입니다. 사실 첫 경기가 좀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편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수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총력을 다해서 이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 패했지만 또 내일 경기에서 저희 선수들이 타격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일 경기 좋은 경기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 경기 상당히 중요한 일전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KT의 2차전 선발 투수는 쿠에바스고요. 플로코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선발 운영이 꼬인 LG는 시즌 중에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키우면서 영입한 선수죠. 최원태가 선발로 나옵니다. KT 쿠에바스는 올 시즌 12승 무패, 평균 자책점 2.60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LG를 상대로는 3경기에 등판해서 승패가 없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11.45로 부진했습니다. LG 최원태는 올 시즌 9승 7패,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했지만 KT를 상대로는 딱 한 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3이닝 동안 2실점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팀 모두 불펜이 상당히 든든한 팀입니다. 결국 오늘도 어느 팀 선발이 최소 실점으로 5, 6이닝 정도를 막아주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1차전 승리로 우승 확률 74.4%를 손해내온 KT도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중심 타자인 알포드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어제 나란히 무안타 3진 2개씩을 기록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T는 수원 홈 3차전 선발이 가을 야구에서 지금 위력을 더해가는 벤자민 선수입니다.
벤자민은 특히 LG를 상대로 해서 올 시즌 5경기에 등판을 해서 4승 무패, 평균 자책점은 0.84에 불과한 천적이기 때문에 1패를 안고 있는 LG로선 오늘 2차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상혁입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이정우 선수를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이 가장 매력적인 자유계약 선수 9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정후를 소개했습니다. MLB.com은 이정후가 비교적 순조롭게 메이저리그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며 나이와 재능을 고려할 때 대형 FA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오타니와 코디 벨린저, 블레이크 스넬 등 메이저리그 정상급 스타들을 기대되는 FA 선수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개막한 남자 프로농구에서 DB가 개막 뒤 7연승을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로슨의 활약에 처음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주성 감독의 리더십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외곽부터 치고 들어가 깔끔하게 레이업 슛을 성공하고 골밑에 자리 잡은 김종규에게 예리한 패스도 찔러 넣습니다. 수비에선 블록으로 필요할 땐 여지없이 3점을 꽂아 넣으며 코트를 지배합니다. DB의 새 외국인 선수 로슨의 활약상입니다. 로슨이 중심을 잡자 다른 선수들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김종규는 골밑에서, 강상재는 외곽에서 쉴 새 없이 골대를 공략하고 가드 알바노도 득점과 어시스트 경계를 넘나들며 경기를 조율합니다. DB 돌풍은 올 시즌 초반 프로농구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모든 경기를 쓸어 담으며 7연승, KBL 개막 최다 연승 타이인 8연승도 눈앞에 뒀습니다. 아직 1라운드도 다 돌지 않은 초반이지만 다른 팀을 3경기 이상 차이로 따돌린 선두 질주입니다. 승패뿐 아니라 팀 평균 득점과 3점 슛 성공률 등 공격 지표도 다른 팀을 압도하는 상황. 대행 꼬리표를 떼고 올 시즌 처음 감독으로 부임한 초보 김주성 감독 리더십도 주목받습니다. 겸손을 강조하며 경기 끝까지 성실한 플레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선수들한테 미팅 때 얘기했던 얘기가 게임이 끝나야 1승이고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도 연승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거침없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DB는 오는 10일 정관장을 상대로 개막 최다 연승 기록에 12일에는 SK를 상대로 라운드 전승 기록에 도전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도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7도로 예년 기온을 2, 3도나 웃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에서 먼저 시작돼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부터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8도, 대구는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은 높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전이 19도, 대구는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고요. 주말부터는 서울에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